제가 통일교육원에서 여러 직책을 담당하면서 통일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여러 프로그램을 했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통일교육이다 하면은 무슨 어떤 시험 보거나 시험에 보통 나오는 문제를 콕콕 집어달라 뭐 이런 얘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사실 통일교육은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서울시민통일강좌처럼 시민교육이고, 또 더 나아가서 민주시민교육이고, 더 나아가서 통일에 우리 활동을 하시는 그런 통일시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오늘 강의를 하기 전에 잠깐 이거 보시겠습니다만, 오늘 주제는 한반도 분단과 남북관계 전개인데요. 먼저 그 통일교육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통일교육은 우리 통일교육지원법상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유민주적 신념과 민족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하는, 그래서 이제 그 통일에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는 교육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그러니까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는 교육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들이 통일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고,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고, 참여하고, 토론하고, 그래서 결국은 생각해보는 문제가 통일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일 문제는 어떤 그 지식으로서 알아서 무엇을 새롭게 알게 되는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 온 것들이 통일 과정에서 어떤 역할과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또는 나와 내 주위에, 또는 우리 사회와 우리나라가 어떻게 통일을 준비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 것이 가장 기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내용적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이제 바람직한 통일관이 물론 필요하겠죠. 근데 그 과정에서 또 건전한 안보관이라든가, 또는 균형 있게 바라보는 북한에 대한 인식, 균형 있는 북한관, 이런 것들이 모두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제가 사실 1강부터, 제가 5강을 담당합니다만 1강부터 4강까지 우리 역대 그 차관님을 비롯해서, 차관님 두 분을 비롯해서 많은 선배님들께서 강의를 잘 해주셔서 오늘 강의를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하다가 아무래도 1강부터 4강을 종합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6강부터는 이제 분야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교류협력이라든가 남북 대화라든가 인도적 문제, 이런 남북관계 분야별로 들어간다면, 오늘은 아마 그 한반도의 분단의 역사, 그리고 또 주변 정세, 또는 최근의 북한 상황, 북한의 주장, 그리고 그에 따른 남북관계 전개 과정의 이 여러 가지 그 지금 나타나는 현상들, 이런 것들을 종합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10가지 질문을 만들어 봤습니다. 10가지 질문이 이제 지금 화면에서 일부 보이시겠습니다만, 한반도는 왜 분단됐는지, 전쟁을 했는지부터 시작해서 분단의 아픔, 또는 남북관계가 어떻게 전개됐는지, 그리고 현재의 남북관계는 어떤 상황인지, 이런 것들을 쭉 정리했고요. 제가 조금 더 특별하게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은 북한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은 어떤지도 사실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북한의 이제 당국은 적대적 두 나라 관계를 주장하지만, 또 북한 주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것도 굉장히 큰 우리 고려사항이 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질문도 해봤고요. 또 사실은 평화통일로 가는 길에 우리들이 평화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특히 현재 한반도 상황이 과연 평화로운지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도 듣고 싶고요. 또 이런 지금 어려운 남북 간의 갈등과 경쟁,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넘어서 화해와 평화로 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그런 길로 접어들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을 거쳐서 평화통일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고민해보자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학교와 사회에서 평화통일 이야기하기라고 돼 있는데,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그 통일 교육에서 느끼신 바를 현장에서 어떻게 실천하면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했습니다. 오늘 제가 강의를 물론 합니다만, 강의 내용에 구애받으실 필요 없이 이러한 질문들, 그동안의 남북관계, 또는 현재의 상황, 또 평화의 위기 상황,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생각해 보시다가 어느 때가 더 질문하기 좋은 때가 따로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궁금하시거나
여러분들의 의견이 조금 다르시거나 또는 함께 나누고 싶은 생각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창 등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전달해 주시면 여기 우리 최진호 사무국장님께서 전달해 주시고 여기 댓글에 남아 있으면 저도 가급적 답변을 하겠습니다만 제가 눈이 안 좋아가지고 다 잘 볼 수는 없습니다만 최대한 상세하게 답변을 해드리고 또 여러분들의 생각과 비교를 해서 어떤 것이 더 바람직한 생각, 뭐 꼭 바람직한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지금 이 상황에서 필요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인지 또는 여러분들이 함께 공감대를 가져야 되는 것인지를 중심으로 오늘 강의가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강의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분단과 전쟁입니다. 한반도의 문제를 그 근원으로 가면 사실은 분단과 전쟁이 있습니다. 먼저 분단이 먼저 있었죠. 사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우리가 갑작스럽게 분단의 아픔을 맞이하게 됐는데 이런 분단이 왜 있었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또 살펴볼 것은 살펴보고 거기서 교훈을 찾아야 될 것은 찾아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제가 분단의 역사에 대해서 좀 자세히는 아니더라도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2차 세계대전 종전 단계에서 소련이 며칠 안 남겨두고 참여했죠. 8월 초에 전쟁에 참여해서 일본에 선전포고를 했죠. 그래서 만주에 있는 일본군을 아주 빠른 속도로 몰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한반도까지 밀려들어오는 상황이 됐는데 미군의 경우에는 사실은 준비가 좀 덜 돼서 한반도에 도착하지 못한 상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이 급해졌죠. 그래서 한반도 중간선을 지나는 그 38도 선을 경계로 분할 주둔하고 일본군의 그 무장을 해제하기로 그래서 분할 주둔하기로 소련과 약속을 하게 된 것입니다. 뭐 이 과정에서 여러 그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만 이런 목적이 급작스럽게 변경이 돼서 나왔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단 문제를 사실은 국제사회에서 다뤘죠. 특히 전순국 중심의 그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우리가 3국 외무장관 회의라고 볼 수 있죠. 3상회의에서 논의했었고 거기서도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무슨 신탁 통치 문제가 불거졌고 그것으로 인해서 남북 간의 정치 세력들이 극단적으로 대결하게 되죠. 그 상황에서 다시 미소공동위원회라고 해서 미국과 소련의 이제 그 공동위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거기서도 분단 문제를 다뤘지만 결국 해결하지 못했고 유엔으로 넘겨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유엔에서는 남북한 동시선거를 결정했는데 이 결정에 대해서 당시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도 남한 인구가 훨씬 더 많다 보니까 북한 지역에 있는 김일성 세력은 그걸 반대하게 되고 그래서 48년도 5월 달에 유엔 감시하에 남한 지역에서만 총선거가 진행이 되고 8월 달에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하는 정부를 수립하게 됩니다. 북한에서는 뭐 이미 46년도 초부터 여러 가지 정부 수립에 준하는 여러 가지 작업들이 진행이 됐었고요. 그래서 준비를 다 마친 상태에서 48년 초부터는 헌법을 개정하는 작업을 해서 공산당 중심으로 그때 당시 이제 조선 노동당이죠. 노동당 중심으로 해서 정부를 수립하게 됩니다. 9월 9일입니다. 이런 과정은 뭐 대충 우리가 다 교과서에서 배우신 겁니다. 여기서 그러면 어떤 점들이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한다면 우리가 이제 안 넘어갔네요. 한반도 분단은 전쟁을 끝내는 과정에서 이제 미국과 소련, 즉 강대국들이 자기들의 이익에 따라서 결정했다. 이것이 주 원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강대국들의 책임론이죠. 그러면 이제 강대국 책임만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논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 스스로도 이 전쟁의 그 과정 또는 전쟁 이후에 강대국들 간의 경쟁이 치열화되는 그런 상황에서 냉전이 시작되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국제 정세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다. 이런 점을 들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또 더 나아가서 우리 민족 내부에서도 하나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내부에도 문제가 있지 않냐. 그래서 우리 민족, 한민족도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내부 책임론이
될 수도 있고요. 한반도에서 앞으로 이제 평화를 만들고 통일을 해가는 과정에서 다시는 또 이런 실수가 반복되면 안 되겠다는 그런 교훈을 우리가 얻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분단 문제를 다시 한번 짚어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한반도에서 왜 전쟁이 일어났느냐. 다음 페이지, 제가 넘기는 게 아닌가 보죠. 그래서 넘기십니다. 예, 넘기겠습니다. 전쟁 부분을, 예, 뭘 넘길까요? 예, 한반도 분단이 전쟁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죠. 그런데 이 부분은 이제 분단에서 끝나고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게 아니라 중간에 이제 비극적인 6.25 내전을 겪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이 부분은 그 직접적인 원인은 당연히 공산주의 세력이 잘못된 이념을 신봉해서 일으킨 전쟁이었고요. 또 김일성 공산 세력이 우리 남한의 입장에서 봐서는 김일성 공산 세력을 지켜낸 대한민국을 지켜낸 자랑스러운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그런 공식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죠. 문제는 이제 전쟁이 끝난 이후의 문제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니 너무나 큰 피해를 입었고요. 이제 남북 간에는 더 이상 이제 서로를 양보하거나 인정할 수 없는 그런 고도의 남북 분단이 고착화됩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사실은 우리가 다시 화해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 즉 전쟁 후에 남한에서는 전쟁을 도발한 북한에 대한 증오, 미워하는 마음이 굉장히 커졌고요. 북한도 상대적으로 미국과 남한을 굉장히 증오하게 됩니다. 이런 점들이 남북 간의 고도의 갈등 그리고 경쟁을 유발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가져온 거죠. 즉 남북 분단을 고착화시켰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냉전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왜냐하면 2차 세계대전, 3차 세계대전 누가 이제 평가를 할 때 보면은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정도로 냉전이 굉장히 격화됐는데 그것이 3차 세계대전으로 가지 않고 한반도에서 전쟁으로 마무리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전쟁으로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부분은 한반도 전쟁이 워낙 큰 피해와 또 이 분단의 고착화라는 악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특히 그 전쟁으로 인해서 군인과 민간인 목숨이 너무나 많이 희생되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 6.25 전쟁은 반드시 우리가 기억하고 넘어가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여기 그 전쟁 기념관에 가면 형제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형제상은 그 6.25 전쟁 당시에 한국군 장교가 원주 지방에 있었던 그 전투에서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아우를 만난 겁니다. 인민군으로 가 있던 어린 아우를 만나서 극적으로 제외하고 나중에 이게 해결이 돼서 동생은 한국군에 복무하게 되었다고는 합니다만 그런 형제가 총뿌리를 겨누게 만드는 그런 악몽이었던 거죠. 이런 부분은 사실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민족의 화해와 어떤 용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제가 많다 이런 점을 알게 해주고요. 또 전쟁의 참혹함이라는 것은 우리 취약한 여성이나 아이들 특히 전쟁에 가면은 소년병들까지 징집이 되고 참여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도 이런 문제는 사실 전 세계에서 발생하고 있죠. 특히 아프리카에 가면은 소년병이라는 그런 현상들이 있는데 이것도 우리 형제의 상을 보면 아주 새로운 것은 아니다. 전쟁의 어떤 참혹함을 다시 한번 알 수 있었죠. 자, 그러면 이제 전쟁의 피해에 대해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쟁의 아픔이 그러면 그때 당시에 발생했는데 왜 지금까지 끝나지 않느냐. 참 구조적인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일단 주민들의 피해 중에서는 가장 큰 게 이제 인명피해죠. 인명피해가 굉장히 많았었고요. 이 부분은 따로 언급을 하지 않고 우리 전쟁사를 보시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무엇보다 민간인 중에서 총 1천만 명에 이르는 이산가족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 숫자가 좀 약간 과장된 측면이라고 있다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직접 이산가족의 범위를 당연히 포함하고요. 거기에 관계되시는 분들까지 가족들까지 포함하면 넓게 보면 1천만 명이 이른다고 합니다.
뭐 지금은 이제 3대까지 이산가족의 그 가족 범위에 들어가고 있죠. 지금 근데 문제는 이제 이산가족 1세대들이 주로 이제 이산가족 항봉을 신청하셨는데 그분들의 숫자가 13만 4천 명 정도 되십니다. 근데 이 중에서 작년 말 기준으로 봤을 때 살아계신 분이 3만 한 6천여 명, 돌아가신 분이 9만 7천여 명. 그래서 돌아가신 분들이 2배 이상 많은 상황입니다. 거의 지금은 한 70% 가까이 돌아가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사실은 그 전쟁 중에 국군 포로들이 많이 잡혔는데 우리가 포로 교환해서 다 돌아오지 못하셨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북한에 남아 계시고 이분들도 역시 연세들이 많으셔서 지금은 거의 많이 돌아가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민간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전쟁 중에 민간인들이 납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이제 실향 3인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그 조사에 따르면 10만 명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도 전쟁 중에 납북되신 분들이 못 따라오고 계시고요. 또 전쟁 이후에 납북자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다 상당수는 돌아왔습니다만 아직도 580명 정도는 돌아오지 않아서 그분들도 북한에 남아 계십니다. 자, 이 부분을 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한반도는 그럼 현재 어떤 아픔이 계속되고 있는지 뭐 여러분들도 다 느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혹시 뭐 제가 말씀드린 거 말고도 더 어떤 전쟁의 아픔이 어디서 지속되고 있는지 더 찾아내시면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공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현재는 이제 우리가 휴전선을 볼 수 있죠. 휴전선 주변에 엄청나게 많은 군사력이 집중이 되어 있고 또 군사력이 그냥 집중되어 있는 게 아니라 중무장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누가 한번 총을 잘못 쏘면 이것이 전쟁으로 비화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군사력 집중에 대해서 뭐 대략 다 아실 텐데 북한에 128만 명 군인이 있고요. 남한에 50만 명 정도 군인이 있습니다. 합치면 158만 명, 178만 명이 되겠죠. 178만 명이고 그러면 이 숫자가 잘 와닿지 않으실 수 있는데 중국에 대략 200만 명이 넘는 280만 명 정도 되는 군인이 있습니다. 근데 중국은 영토가 넓으니까 전 영토에 골고루 있겠죠. 근데 한반도는 굉장히 작은데 특히 휴전선을 중심으로 해서 이 178만 명이나 있다는 것은 엄청난 무력이 집중된 곳이죠. 이것을 우리가 사실은 평소에 잘 못 느끼고 있다는 게 문제죠. 또 지뢰도 많이 묻혀 있죠. 또 제가 지금 이 경계하고 있는 걸 보니까 2018년에 지금 우리 화면에 있습니다만 2018년도에 GP 10개를 시범 철수했는데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긴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남북 간의 그 비무장지대 양쪽 2km, 물론 이제 약간 좁혀져 있습니다만 그 안에서 북한은 150개 정도의 GP, 즉 경계 초소를 가지고 있고요. 남한은 60개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안에 6,000명 이상의 군인들이 원래는 비무장지대니까 무장을 못하게 돼 있는데 경무장만 이제 허용을 했는데 그걸 넘어서서 지금 사실상 중무장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GP는 없앨수록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서해 해상 경계선이 아직 NLL이 확정이 돼 있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충돌이 우려되는 측면이 남아 있고요. 또 이 한반도의 긴장 상황, 이런 군사적인 대치 상황은 사실 한반도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 문제 때문에 동북아 또 나아가 전 세계 평화에도 많은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분단의 이런 직접적인 모습은 다 아실 수 있는 거고요. 자,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 특히 젊은 세대들이 저는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70년 넘도록 섬나라는 아닌데 섬나라처럼 살고 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활동 범위가 굉장히 좁혀지게 되고 또 우리 젊은 층들 중심으로 진취적인 기상과 그런 어떤 의식이 굉장히 조금 좁혀지고 약화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도 자랄 때부터 한반도 밖에서 생활을 못 해봤기 때문에 그런 아쉬운 점이 많이 있었죠. 그리고 이런 점에서 보면 섬나라를 우리가 폄하할 것은 아닌데 가끔 우리가 욕할 때 무슨 이 섬나라 근성 얘기도 많이 하고 이렇게 그런 데 살면 생각이 좀 좁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점들이 있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왜 지금 남북한의 이 분단이 해결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느냐. 이걸 보면은 저희가 이제 제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그 이유는 전쟁을 겪은 이후에 이것이 제대로 해결되지 못했어요. 지금도 휴전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내부에서도 상호 마찬가지입니다만 북한을 미워하는 마음이 완전히 치유되지 못한 상태로 계속 오고 있죠. 특히 정치적인 지향점이나 생각이 다 다릅니다. 이런 데서 오고요. 특히 남북 주민 간에 이런 서로를 혐오하는 이런 부분들이 해소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분단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 안에서 남남 갈등 얘기를 조금 안 할 수가 없는데 이런 그 북한에 대해서 혐오하고 또 북한을 일방적으로 미워하고 또 그 북한 탓을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도 굉장히 타협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뭐 정치적인 상황도 여러분들 다 아시겠습니다만 특히 북한을 어떻게 보고 북한의 어떤 정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남한 내에서 특히 정치권에서도 굉장히 많은 갈등들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북한을 중심으로 하는 갈등, 그래서 우리 내부의 갈등, 그래서 남남 갈등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남남 갈등 현상은 특히 이제 대북 지원이라든지 이걸 퍼주기라고 하는지 여부 또는 정치 그 일정에 따라서 뭐 선거라든지 이런 거 있을 때마다 북한에 대한 문제, 북풍 이런 것들이 계속 이슈가 되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면 그동안에 뭐 아무것도 안 한 것은 아니죠. 남북 간에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특히 교류협력이라든지 대화도 계속 진행이 됐었는데 그런 그 대화와 협력이 성과를 일부 거두었습니다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볼 때는 성과가 많지 않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협력이 쌓여서 지금은 더 한 단계 발전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죠. 즉 지금 우리가 북한이 좋은 방향으로 변화하기를 바라면서 남북관계를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왔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북한이 빨리 변하지 않았다 하는 결론에 도달을 했다는 거죠.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다른 방법이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력은 좀 계속해서 멈추지 말고 계속해야 된다. 이런 잠정적인 결론에서 계속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요건 약간 이제 조금 다른 문제인데요. 자, 왜 진정한 광복은 통일일까요? 이런 얘기인데 제가 광복 얘기를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가 광복 80주년이거든요. 그리고 20년이 지나면 이제 2045년이 되겠죠. 2045년이면 이제 광복 100년입니다. 문제는 광복 100년이 우리가 축하할 일만이냐, 축하할 일만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 가면 분단 100년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분단 100년이 지나면 너무나 많은 세대가 흐르고 분단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면 분단이 고착화되고 더 이상 어떤 통일의 어떤 그 근거라든가 통일의 어떤 그 열의가 다 떨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아쉬운 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복과 어떤 통일 문제를 다시 한번 연결해서 보자라는 측면에서 제가 이제 왜 진정한 광복이냐 이런 부분을 문제 제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나라를 일제강점기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참 많은 분들이 독립운동에 참여를 하셨죠. 특히 젊은 학생들과 지식인들이 많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우리가 이제 그때는 진정이 광복을 그렇게 많이 바랐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피나는 투쟁과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독립을 이뤘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그 과정을 보면 굉장히 많은 부침이 있었어요. 3.1운동 때는 정말 온 민족이 나서서 했지만 그것이 국내에서 좌절되고 이제 해외로 가면서 또 다른 문제가 생겼고 또 오랫동안 그 강점기 상황에 살면서 우리 민족들이 굉장히 많은 그 뭐라 그러죠? 좌절을 겪으면서 독립에 무관심해진 분들이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1940년대 그 태평양 전쟁이 시작되면 사실 친일 세력들도 굉장히 열심히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 준비에 참여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없지는 않았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무관심과 친일 활동들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독립운동가들은 굉장히 많은 주로 이제 해외에서 많은 노력을 하셔서 통일을 이룰 수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광복된 모습은 하나의 독립정부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뭐 임시정부의 지도자였던 김구 선생님은 이런 부분을 굉장히 안타까우셨죠. 그 요지를 보면 2차 세계대전의 결말과 사실 연결이 됩니다. 2차 세계대전이라는 것에서 제국주의 세력과 이제 많은 그 전쟁 기간 중에 정말 많은 분들이 희생을 당하는데 우리가 그런 부분이 약간 부족하고 준비를 했으나 최종적으로 그 부분이 성사되지 못한 상태에서 사실 국제 강대국들 특히 전승국들의 역할에 따라서 우리가 광복을 어떻게 보면 받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아쉬운 점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뭐 보는 분에 따라서 다른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적어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2차 세계대전 그 종전 과정에서 많은 피해자들이 있었고 그 그런 피해를 바탕으로 독립국가들이 많이 생겼죠.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늦은 측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역사에서 우연이나 공짜, 즉 무임승차는 쉽지가 않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뭐 우리가 알다시피 다시 6.25 전쟁이 일어나서 많은 인명이 또 피해 받은 거죠. 그래서 역사는 조금씩 그런 부분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역사에서 특히 독립운동가들의 역할을 또 열심히 살펴봐야 되겠죠.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우리 통일 얘기하는데 독립운동가 얘기 자꾸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역사학자들도 그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다시 광복을 맞이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우고 또 번영하는 나라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은 이 독립운동가들 같은 많은 분들이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일제강점기에서 다시 독립이 되는 과정에서 이런 분들의 역할이 없이 우리 역사를 써나가는데 그 부분이 아주 쓸 게 별로 없다. 오로지 국제사회에서 또는 강대국들이 전승국들이 주어줬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자존감이 너무 떨어지고 나라의 어떤 근간이나 정체성이나 모든 것이 약화되고 그러면 통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잠재력 또는 통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동력도 없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의식을 많이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일교육원에 있을 때 제가 이제 독립운동과 통일운동의 어떻게 보면 유사성, 관련성 이런 부분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이제 왜 진정한 광복은 통일이냐에 대한 물음도 막 그런 문제의식에서 이루어졌고 또 그거에 대한 해답도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앞으로 역사를 좀 진전시켜 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예, 질문 있으면 언제든지 해주십시오. 네, 많은 질문들이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했던 그런 자료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왜 미국과 소련은 한반도를 38선으로 나누기로 합의했을까? 그리고 단순히 군사적 점령 목적이었을까? 아니면 정치적 계산이 있었을까요? 이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우리 역사상 최대 규모인 민족운동인 3.1운동이 우리 민족의 단합된 독립의지를 세계 만방에 천명했는데 또 3.1운동을 계기로 무장 독립 전쟁의 필요성이 제고되어서 다수 무장 독립군 단체가 설립되었고 또 침체되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새로운 그러한 활로를 모색했었는데요. 따라서 카이로 이 선언에서의 한국의 독립 약속이 나오는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독립가들이 상당한 역할로 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독립을 했는데 미군과 소련군의 진주로 인한 그러한 남북으로의 분단은 이 강대국 사이에서의 역학관계가 따라서 당시 우리도 막기 힘들지 않았나 이러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네. 예, 분단의 원인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표면적으로는 그 종전 처리 방식 또는 그 경계, 무장해제의 경계를 1차적으로 볼 수 있고요. 문제는 이제 그 소련의 입장입니다. 제가 해방 전후사에 대해서 북한 쪽 중심으로 요즘에 연구를 좀 해봤는데 소련의 입장이 굉장히 여러 가지 지정학적으로 많은 관심이 있었어요. 동북아 쪽에. 원래는 일본을 분할을 하는데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거든요. 그리고
그 카이로 선언에서는 일본을 분할하기로 했었죠. 했었죠. 그런데 중간에 이제 그 미국이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일본을 분할하지 않는다. 그리고 저기 위에 그 홋카이도 위쪽에 그쪽 그 섬들만 준다. 하기 때문에 소련, 그때 당시 소련이죠. 소련은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전략적 이해관계가 복잡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한반도라도 들어와야겠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소련은 과거부터 부동항에 대한 생각, 또 동북아의 진출에 대한 많은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미국과 합의한 결과가 되었다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데 그런 지정학적인 그 전략적인 소련의 입장, 그리고 미국의 어떤 그 입장 변화,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고요. 독립운동 부분은 사실은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역사에 관심은 많지만 이 독립운동은 너무 복잡해서 여러 가지 평가가 가능한데요. 적어도 3.1운동에 대해서는 3.1운동이 상당히 많은 진전된 효과를 가져왔다고 봅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그때 이제 1919년 4월 달에 상해 임시정부가 수립되고 거기서 최초로 민주공화제를 설립하게 되잖아요. 이거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앞서간 활동, 그 정치적인 그런 진전이었고, 또 그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그 독립운동 방식에 대한 그 논의가 진전이 돼서, 논쟁이 돼서 활성화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우리가 말하는 북쪽의 유격대, 빨치산 투쟁과 그 밑에 이제 광복군의 활동, 크게 보면 이렇게 큰 분류가 되고요. 그 안에서 이제 물론 이제 중국 공산당과 연합했던 활동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우리 남한에서는 이제 우리 그 임시정부 중심의 활동을 본류로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그 방식은 굉장히 많고 우리가 다 외울 수도 없는 많은 그 조직들이 나타났다 없어졌다 합종연행하고 여러 가지 그런 이합집산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만, 3.1운동 이후에 그 정신은 끝까지 유지가 됐고, 약간의 그 차이는 있지만 그 정신 하에서 우리가 이제 독립운동이 계속돼서 결국은 우리가 독립을 좀 맞이할 때 나름 우리 정통성이나 이런 부분이 계속 유지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저희 서울 시민통일광자 신청하신 여러 이제 카톡방이 저희가 있는데 거기에 또 다른 질문이 좀 들어왔거든요. 남북 이산가족의 평균 연령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우리가 시급히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여기 영상편지, 그냥 화상상봉, 아니면 연구생사 확인 등 여러 가지 대안이 가능할까요? 이러한 질문이 좀 들어왔습니다. 자, 이산가족 문제는 제가 통일부에서 인도협력국장도 역임을 했습니다만, 이산가족 문제는 항상 1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남북 간의 그 인도적 상황에서 1971년도에 말이죠. 이 71년도 말에 남북 적십자회담을 통해서 남북 간의 이산가족 상봉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을 했었고요. 80년대 중반에도 고향 방문을 했었고, 또 계속해서 그러니까 남북 간의 어떤 대화와 협력을 시작하기 전에 인도적 차원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첫 번째 교류 사업으로 이산가족 교류를 우리가 이제 계속 주장을 했었고, 그것은 전 세계적으로 공감대를 얻었고 남북 간에도 됐는데, 문제는 북한의 어떤 입장이나 이런 것들이 이산가족 교류를 지속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제약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가 사람을 구하기 쉽지 않다고 하고요. 남한에도 마찬가지지만 북한에도 고령화가 진행이 돼서 남아있는 이산가족 1세대가 거의 없으시네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형제들이 만나고 계시고요. 좀 지나면 이제 그 조카들, 우리가 친척들이 만나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이제 동력이 더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산가족 고령화 문제는 상당히 그 시급한 문제로 우리가 계속해서 제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남북 간의 어떤 신뢰를 보여주는 첫 번째 단추 또는 첫 번째 최소한의 조건을 형성하는 그런 사전 사업, 또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남북 간이 화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첫 번째 사업으로 아직도 유효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굳이 따지면 생사 확인, 서신 교환, 그 다음에 조금 지나면 이제 더 가능하다면 상봉, 더 가능하다면 고향 방문, 플러스 나중에 이제 맨 마지막에는 재결합 플러스 그 고향에서 살게 되는 영구 거주, 이런 식으로
하실 수 있겠죠. 근데 당장은 어쨌든 생사 확인 그리고 뭐 서신 교환 이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뭐 불가피하다면 지금 저희가 하는 방식대로 사상 상봉 같은 것도 꼭 필요한데 이 부분은 뭐 방식보다는 서로의 의지 또는 그런 그 남북이 화해하겠다는 의지가 꼭 생겨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아쉬운 점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마지막 한 가지 더 질문이 들어온 게 있는데요. 민간인 납북자 미송환 문제에 대해서 이건 어떤 인권 문제로 연결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국내에서는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알고 싶다 이렇게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민간인 납북자 문제는 사실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흩어진 이산 가족. 이제 넓게 보면 전쟁으로 인한 흩어진 가족 이렇게 얘기를 북한에서는 합니다만 그 내부에 들어가면 우리가 말하는 이산 가족이 있고 또 전쟁 당시에 그 붙잡힌 국군포로 그다음에 끌려간 실향 3인 민간인입니다. 실향 3인이라는 게 민간인이죠.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전쟁 이후에 6.25 전쟁 이후에 발생한 그 납치 문제. 그 납치 때문에 이제 납북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줄여서 납치된 주민. 그래서 납북자인데 납북자는 이제 대다수는 이제 돌아왔어요. 근데 어민 또는 무슨 뭐 그 비행기 승무원 이런 분들 중에 일부가 계속 못 돌아오고 있는 분들이 580명 정도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 부분을 그래서 저희가 그 이산가족 상봉할 때 북한과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통틀어서 국군포로도 포함시키고 실향 3인도 뭐 거기 뭐 따지지 않고 그다음에 납북자 가족도 일부 해서 그 상봉 사업에 포함을 시켰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무슨 종류를 따지기보다는 인도적 차원에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이분들을 만나게 해주는 즉 생사 확인을 직접 시켜드리는 그런 방식으로 계속해서 하려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그 단계가 대화가 중단이 돼서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이 아쉽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조금 이제 진정한 광복은 당연히 이제 이런 취지에서 보면 한 번도 전체가 잘 살고 우리가 이제 그 북한 주민한테도 이제 자유가 보장이 되고 행복한 사회가 되는 즉 완전한 한반도 전체의 광복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분단과 전쟁으로 인해서 중단이 돼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2의 어떤 독립운동인 통일운동을 통해서 완성해야 된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는 말씀입니다. 자, 남북관계 전개는 여기서부터는 약간 좀 지식에 관련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 생각에는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통일교육이라는 게 어떤 지식 전달이나 시험 보는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가볍게 어떤 특징을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사실 남북관계는 두 가지 이중적인 모습으로 계속 그 중첩돼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하나는 갈등과 긴장의 관계고요. 또 하나는 이제 대화와 협력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거 이중적인 모습이 계속 이어지고 70년, 우리가 말하는 이제 전쟁 이후에 계속 70년간 지속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6.25 전쟁 이후에도 북한은 아까 이제 뭐, 그 군사적 도발, 그리고 이런 부분을, 멈추질 않았어요. 그래서 뭐 60년대 무장공비, 70년대 무슨,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이라든지 80년대에도 계속해서 테러 사건이 발생했죠. 90년대 이후에도 서해 교전이라든지 뭐 또 핵미사일 개발 이런 부분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 하나의 갈등과 긴장의 그런 남북 관계를 말하고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1970년대부터 시작해서 남북 간에 대화를 해요. 대화를 하고 만나서 뭐 협상도 하고 합의문도 채택하고 또 다방면의 교류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또 대화 협력의 관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어떻게 그 성격 구분을 하느냐에 따라서 단계로 구분하는 게 의미가 있겠냐 하지만 제가 이제 공식적인 남북 대화 또 남북 관계를 우리가 통일부에서 설명했던 방식으로 하면 남북 대화의 성격이 어떻게 바뀌느냐가 사실 제일 중요해서 그걸 중심으로 해서 4단계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6.25 전쟁부터 시작해서 80년대 중반까지입니다. 87년도까지. 이때는 사실은 뭐 전쟁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뭐 증오 이런 것 때문에 서로 대화 상대방으로 인정을 하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예 북한을 인정하지 않거나
또는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유명한 그 선건설 후 통일, 먼저 나라를 경제를 발전시키고 나중에 여력이 생기면 통일하자 이런 얘기였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70년대까지는 아예 하지를 못했던 거고요. 다만 이제 70년대 초반에 미중이 화해를 하게 되고 유럽에서 대땅뜨가 진행이 됩니다. 이제 서구와 그 유럽이 일부 뭐 대화를 시작하고 이런 대땅뜨가 진행이 되면서 이 국제 정세가 변화되니까 이제 우리도 1972년도에 처음으로 물론 이제 적십자회담을 먼저 했었고 그다음에 정치회담이라고 할 수 있는 최초의 정치회담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남북 그 조절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7.4 남북 공동성명을 채택합니다. 이때 굉장한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이후는 아쉽게도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러한 중요한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남한과 북한 모두의 독재 정권에 악용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다 아시는 부분이겠습니다만 남한에서는 유신 헌법 체제가 시작이 됐고요. 북한에서는 이제 김일성 유일 체제라고 하는 거죠. 그 최초가 이제 60년대 말부터 진행이 됐다가 72년도에 사회주의 헌법을 만드는 것으로 완성이 어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단계에서 7.4 공동성명이 악용된 측면이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이 부분은 정치적인 문제로 좀 좋지 않은 결과를 남기게 되는데 어쨌든 그 과정에서 이런 부분은 중요한 경험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단계 보시면 이제 88년부터 99년까지로 잡아봤습니다. 이게 88년에 노태우 대통령 당시에 그때 7.7 선언이 시작되죠. 이게 북방 정책이 시작되고 즉 그 북한과 사회주의권과 대화를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부터 이제 남북관계도 변화의 물꼬를 트게 되고 다들 아시는 것처럼 1989년도에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라는 새로운 통일 방안이 만들어져서 통일 정책을 전향적으로 실시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던지게 되는 거죠. 이것은 이제 아시다시피 1988년도에 그 서울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이후에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국제 정세가 이때는 이제 사회주의 붕괴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맞추어서 새로운 전략을 제시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회주의 붕괴와 국제 정세 급변 이후에 이제 북한에 대화 제의를 했더니 북한도 생존 문제 어떤 생존 전략의 일환으로 남북 대화를 활용하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90년 전후에 이제 굉장히 남북 관계가 또 활발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총리급 회담이 고위급 회담이라고 그러죠. 총리급이 참여하는 고위급 회담이 진행이 되고 91년도에는 남북 기본 합의서가 채택이 됩니다. 이 사진에 보이시는 게 이제 남북 기본 합의서 채택 과정인데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남북 기본 합의서 했는데 그 플레임이 저도 생각이 잘 안 나더라고요. 참 이 일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플레임을 찾아보면 남북 사이에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입니다. 즉 제일 시급한 게 사실은 화해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로 침략하지 말자 그래서 불가침. 그 다음에가 이제 교류 협력인데 인도적 문제도 다 포함하고 있고요. 그래서 협력을 하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다 아시는 것처럼 그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도 함께 채택이 됐습니다. 이 시기가 그런 시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2000년대로 넘어갑니다. 이때는 어떤 본격적인 남북 대화가 진행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죠.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고 기억하고 있는 대부분의 남북 관계는 이 시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2000년도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방북을 해서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에 합의했죠. 그래서 이제 남북 교류 시대가 개막이 됐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이제 조금 늦었습니다만 2007년도 14 공동선언이 진행이 됐죠. 그러면서 이제 2차 정상회담에서까지 진행이 됐었고, 요 시기가 이제 교류협력의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거기서 끝나는 건 아니고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어느 정도 인도적 지원이라든지 일부 경협사업이라든지 뭐 개성공단 사업 같은 사업들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까지 계속 되긴 했다라는 점에서 제가 2017년까지 했는데 2017년은 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2016년부터 북한이 그 김정은 체제가 접어들어서 핵개발, 즉 핵무력 증강을 고도화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면서 핵실험과 미사일 개발을 본격적으로 하면서 교류협력이 거의 중단이 됐죠. 완전히 대화는 단절이 됐었고
2017년에 이제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서 이제 북한과 맨 처음에는 말폭탄을 주고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뭐 불바다니, 로켓맨이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그런 이상하고 나쁜 표현들이 그때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염과 분노라는 얘기도 했었고요. 뭐 또 내 책상 위에 핵단추 얘기도 그때 많이 했었죠. 그래서 2017년은 한반도의 전쟁의 위기가 가장 높았고 군사적인 위기가 고도화됐던 그런 극도로 높았던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18년 들어서 18년 초부터 이제 뭐 다들 기억을 하시겠습니다만 그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문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그 화해 제스처가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남북 간에는 3차례 정상회담이 진행이 되고 북미 간에는 사실은 포괄적 회담인데 핵심은 북핵 폐기에 관한 핵 협상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6월 달에 싱가포르 회담에서 성과가 있었고요. 또 이어서 이제 그 다음 해 2019년 2월 달 하노이 회담에서는 실패를 하게 되죠. 여기서 이제 이 부분이 저는 사실은 중요한 변곡점이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2018년 이후에 다시 핵 협상을 포함해서 남북 간 또는 뭐 미북 간의 협상이 진행되다가 2019년 하노이 회담을 통해서 완전히 또 단절로 가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이제 남북 간에 완전히 단절된 상태로 진행이 되고 있고, 다만 이제 금년도에 미국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2기 정부 출범으로 인해서 어떤 새로운 대화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 국제관계 부분에서 잘 들으셨겠습니다만, 비교를 굳이 하자면 바이든 정부에서는 전략적 인내 시즌 2를 운영해서 동맹국 간에 이제 그 뭐 공동된 뭐 연합 그런 대응을 했다면, 지금 트럼프 정부는 그 불확실성이 고도로 높아지고 여러 가지 지금 뭐 관세 협상하는 거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굉장히 변덕스럽고 어떻게 보면 예측 불가능한 그런 불확실성이 높아져 있고, 앞으로도 북한 핵협상이 재개된다면 그럴 가능성이 없지는 않겠으나 적어도 그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그 대화 재개에 대한 그 가능성, 그것은 조금 더 높아졌다. 이렇게 해서 전문가들이 기대를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또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고요. 남북관계는 이 정도로 하고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한 4, 50분 했는데 북한 부분 혹시 또 뭐 질문 있으시면 중요한 질문만 해주십시오. 남북 관계에 대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남북 모두 7.4 공동성명 약속을 이 독재 정권 유지에 활용했다는 그런 비판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통일 담론이 정치적으로 어떻게 이용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일까, 이런 궁금증을 이제 질문하신 분이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이 사실은 앞으로도 우리가 상당히 그 고민을 좀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통일 담론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통일 담론은 굉장히 정치적인 부분이기도 하고요. 우리 또 시민들의 어떤 정서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또 뭐 전략적인 국가 발전 전략과 관련되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다양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는 남북 간의 불신, 또 경쟁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증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이용하기가 너무 좋은 소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남 갈등이 사실은 정치인들이 더 많이 발생시키고 그것을 이용해서 정치적인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그런 유혹이 많은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상당히 조심해서 우리가 다루고 민감하게 지켜보고,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좀 우리 시민들이 많은 역할을 하고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그 좋은 사례가 바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이런 민주시민 의식이 성숙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북 정권 모두에서 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남한에서는 유신 정권, 즉 유신헌법 체제가 만들어지는데 그것을 활용했어요. 봐라, 이거 북한은 이렇게 합의해도 지키지 않고 뒤에서 다른 거, 뭐 예를 들어서 다른 도발을 준비하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한 거죠. 북한은 여전히 또 남한을 그런 식으로 얘기해서
김일성 유일 체제를 만드는데 활용을 한 거죠. 그러다 보면 제가 이제 굳이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유일 체제, 유신헌법 뭐 비슷한 또 맥락도 갖고 있어서 U자 돌림이네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우리 국민들이 잘 감시하고 이 부분을 깨어있지 않으면 이 통일 담론이 어떻게 보면 정권 또는 위정자들, 정치인들 다 나쁘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런 정치인들의 어떤 이득에 편승되는 경우가 생겼을 때는 아주 부정적인 효과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항상 좀 건전한 토론이 좀 많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또 한 가지 또 좀 더 질문 가운데 이 남북 기본합의서에서 이 통일의 과정에서 특수관계로 인정한다고 이렇게 말이 나왔는데 이 말이 현실적인 의미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주셨고요. 그다음에 통일을 위한 협력은 하되 각자 체제를 인정하자는 그런 뜻일까? 이런 질문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이거는 좀 앞서서 말씀하신 건데요. 지금부터 그 부분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 부분은 오늘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근데 그동안에도 많은 부분들이 말씀이 되어서 이걸 어떻게 전달할까 그러다가 좀 기본적인 문제의식을 좀 정리해보자. 그래서 자, 남한과 북한이 어떤 상황이냐, 서로가 나라이냐, 또 북한은 어떤 실체를 가지고 있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논의하시면서 그러면 앞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제일 이슈가 많은 게 이제 북한이 주장하는 적대적 두 나라 관계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문제점을 사실 좀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도 많이 논의가 돼서 핵심만 좀 다시 한번 짚어보고 그럼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느냐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부분을 따로 정리를 하진 않았고요.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상황은 어쨌든 남한과 북한은 그동안 한 나라였었어요. 우리 헌법 3조에 따라서 북한도 우리 영토고 또 헌법 4조에 따라서 평화적 통일의 대상이고 결국 한 나라로 본 거죠. 근데 1991년도에 많은 변화가 사실 있었어요. 남북한이 함께 유엔에 가입한 거죠. 그건 이제 남북한 대화를 하면서 우리가 둘 다 유엔에 가입되지 않으니까 국제사회에서 제대로 된 대접도 못 받고 활동도 못 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약간의 그 무대를 유엔 국제사회로 넘긴 거죠. 그러면서 유엔에 가입했어요. 그래서 국제사회에 나가서는 즉 우리 한반도를 떠나서 다른 그 관계에서는 각각을 나라로 인정합니다. 외교 관계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다만 국내 한반도 내에서는 통일 과정에서 여기 쌍방사이 나라와 나라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한 관계, 특수관계라는 점을 서로 인정한다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즉 줄여서 이제 통일 과정에서 생긴 잠정적 특수관계 이렇게 줄여서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특수관계라는 것은 사실은 좀 복잡한 관계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풀어 쓴다면 결국은 외부적으로는 대외적으로는 서로 나라를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지만 우리 내부에서는 한반도 내에서는 서로 통일 과정에서 통일을 함께 해나갈 상대로 보고 잠정적으로 어쨌든 국가로 보지는 않겠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특수관계론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 대북 정책에는 특수정책 이런 말들이 많이 따라 붙었었고요. 이제 독일에서도 일부 그런 논의를 같이 해왔기 때문에 대외적인 합의는 조약으로 체결을 하고 내부에서는 내독성이라고 그래서 내부 관계라고 말을 썼던 거죠. 내독 관계 이렇게 말을 했던 거죠. 그 사례와 비슷한 케이스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고 남북 간에 적어도 그런 합의는 있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 국민들은 참 혼란을 겪고 있어요. 특히 학생들이 저희가 보는 주된 관심사항인데 작년도에 국립통일교육원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북한을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봤더니 아까 얘기했죠. 남북관계에서 얘기했던 도와주고 협력해야 될 대상으로 보는 학생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지금은 34%밖에 안 되고요. 조심하고 경계, 즉 경계 또는 적대 해야 될 대상으로 보는 학생들이 훨씬 더 많아져서 63%가 됐습니다. 아마 2010년대에 보다는 역전된 것으로 보입니다. 즉 최근에 보면 북한을 협력 대상으로 보는 학생은 크게 줄어들었고 경계와 적대 대상으로 보는 학생은 크게 증가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북한을 바라보는 남북관계랑 비슷합니다만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은 경쟁하면서도
경쟁하는 대상이면서 또는 동시에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통일을 해야 될 친구로 보는 이중적인 성격이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여담입니다만 북한 이름 부르기라는 걸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근데 이거는 북한의 공식 이름은 당연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입니다. 국가입니다. DPRK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국가로 부르는 게 싫어하잖아요. 그리고 또 기본합의서 체제도 안 맞고. 그래서 남한, 북한 이렇게 부르자고 우리 내부에서는 얘기를 해요. 근데 북한은 북한이라고 부르면 싫어해요. 왜냐하면 왜 우리가 한국이냐는 거죠. 한국의 남쪽, 한국의 북쪽이잖아요. 풀었으면 대한민국의 남쪽, 대한민국의 북쪽이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싫어해요. 그래서 회담에 나가면 공식적으로 남측, 북측, 우리 측, 귀측, 남쪽, 북쪽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북한은 어떻게 부르냐면 자기들은 북조선, 우리는 남조선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남조선 괴뢰, 도당, 남조선 것들 뭐 여러 가지 남조선이란 말을 붙이죠. 근데 우리 입장에선 또 이게 그렇게 좋은 이름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조선시대도 아닌데, 그리고 조선시대라는 것은 뭐 다 아시다시피 좋은 의미도 많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절대 군주시대고 우리 민주공화정에서는 이렇게 바람직한 정치체제를 보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상하게 보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저는 이래서 이제 이게 제안을 보다가 용어는 서로 불러달라는 대로 불러주는 거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미국 사람들과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불러라. 뭐라고 불러드릴까요? 그러면 뭐라고 불러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대로 불러주지. 아니야 나는 내가 부르고 싶은 대로 부를 거야 이렇게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남한, 북한 모두 필요한 자기를 불러달라고 하는 대로 불러주면 어떻겠냐. 북한은 우리한테 남한이라고 부르고 우리는 북한을 북조선이라고 부르면 되지 않겠냐. 이런 대안을 제시해봤습니다. 뭐 이건 약간 좀 논외로 생각하시고 앞으로 이런 어떤 양보와 타협의 정신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네, 보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요. 네.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이 용어에 대해서 그러니까 서로 부르는 용어가 이렇게 다른데 네. 그런 거에서 좀 동의하는 의견이 너무 많습니다. 보니까 차라리 북한은 남한을 남조선을 부르고 네. 남한은 북한을 북한이라 부르는 것에 대해서 서로 아무 의의를 제기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지 않겠냐 이런 의견도 주셨거든요. 근데 맞습니다. 근데 그건 아주 기본적인 거고요. 우리가 북한이 우리 남조선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우리가 공식적으로 남조선이라고 왜 부르냐 해서 이런 반대 성명을 하지는 않아요. 다만 기분이 나쁠 뿐이죠. 왜 우리가 조선이냐 뭐 이런 거죠. 그런데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 상호 존중 뭐 이런 정신에 따라 호의 정신에 따라서 우리가 불러달라는 대로 불러줘라. 그리고 북한은 뭐로 불러줬으면 좋겠냐 그럼 북조선이라고 불러달라고 그러면 북조선이라고 불러주면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거는 뭐 그렇게 논쟁할 건 아니고요. 저도 뭐 이걸 강조하는 건 아니고 이런 어떤 그 대화 타협의 정신을 가지고 시작하면 좋지 않겠나는 겁니다. 자, 좀 아까 이제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특수관계라고 이제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특수관계라는 법적 그 관계는 굉장히 어렵고 복잡하고 사실은 상호 이제 그 조화되지 않는 그 내부적인 그런 뭐라 그러죠? 그거 이제 그런 모순이 좀 포함된 개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나라와의 관계가 아닌 그러면서도 또 나중에 합의서에는 대한민국이라고 쓰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쓰고 그래서 사실은 그 조화되지 않는 여러 가지 개념을 우리가 이제 의도적으로 통일을 지향하는 관계라고 해서 그것을 이제 서로 인정하고 있는 셈인 거죠. 그래서 제가 소리를 좀 없애보겠습니다. 저도 이걸 제가 소리가 나서 네, 중단을 시켰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조금 더 남북한의 주민들은 어떤 관계가 되어야 하는지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뭐 남북 간의 민족 정체성에 대해서 많은 논쟁이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같은 민족이다. 그리고 이제 과거와 같은 조상이 같고 혈연적 관계가 같고 즉 같은 핏줄 이런 점보다는 요즘에 어쨌든 민족이라는 부분은 소통하는 도구 즉 문화로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면 어쨌든 민족적인 그 공통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할 수 있죠. 이거 굉장히 큰 이점이 되는 겁니다. 통역 없이 말을 하고 문화도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 금방 이해하고 또 그런 점에서 많은 부분을
더 공유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는 중요한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역사적인 그 운명 공동체는 저는 이 부분을 사실 강조를 합니다. 어떤 민족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 민족이 핏줄만 같다고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또는 역사적으로 공동의 운명을 함께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함께 운명을 해나가는 것은 아주 자연스럽고 필요한 것이다. 그래야 어떤 요즘 말하는 민족 국가가 만들어졌을 때도 그 국가의 어떤 적재성도 보유하고 앞으로도 함께 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5,000년 넘는 역사에서 사실 분단의 80년은 아주 작은 기간이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세 번째가 이게 이제 뭐 또 다른 부분이 된다면 이제 서로 다른 나라라면 굳이 서로 내부의 어떤 그 문제를 개입할 수도 없고 특히 그 저희가 고민하는 것은 지금 이제 특수관계를 버리고 다른 나라로 살고자 한다면 우리의 그 평화 통일 노력도 외국에서 이제 인정을 받기는 어렵죠. 왜? 서로 다른 나라니까. 그리고 우리 헌법에 따라서 이제 우리 북한 주민을 도와주고 있는데 이 도와주는 것도 쉽지 않아진다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헌법을 개정한다면 하는 전제가 있긴 합니다만. 즉, 남북한 관계를 뭘로 보는 게 좋으냐? 외국에서는 당연히 다른 나라로 서로 이렇게 외교 관계를 할 수 있죠. 그러나 한반도 내에서는 한 민족의 정체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고 또 평화롭게 함께 살면서 우리가 계속 협력해 나가고 또 나아가서는 통일로 가야 할 특별한 관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남북한은 왜 서로를 그렇게 의식하느냐는 겁니다. 의식하고 경쟁하고 비교하고 그러느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심리학자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서로 비슷하지 않으면 아예 비교를 하지 않고 경쟁하지 않는다. 우리가 전자제품을 예를 들면 TV하고 냉장고하고 경쟁하지 않습니다. 근데 같은 컴퓨터 중에서도 데스크탑과 노트북 또는 뭐 우리가 말하는 패드 이건 굉장한 경쟁 관계에 있어요. 즉 남북한은 태생적으로 비슷하고 같은 계열이고 같은 유사점이 많기 때문에 서로 경쟁할 수밖에 없는 거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뭐 서로 다른 나라가 된다고 뭐 말로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통일이 또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우리가 역사적으로 살펴볼 필요도 있고 앞으로도 이 부분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서 우리가 협력해야 되는 관계, 통일로 나아가야 되는 관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더 중요한 부분은 여기 나옵니다만 북한의 당국이 이제 적대적 두 나라 관계를 주장하잖아요. 이 연원을 왜 이랬느냐를 보면 우리가 이것을 다 인정해 줄 수 없는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특히 북한 당국에서 주장하고 있는 적대적 두 나라 관계는 지난주에도 우리 그 홍영호 차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공세적인 거냐 수세적인 거냐. 수세적인 부분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내적으로 보면 뭐 민족과 통일에 대한 인식이 변한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뭐 대결 의지를 막 보이다가도 국토 완전 무력 통일 이런 부분이 있었죠. 근데 이 부분이 지금은 약간 좀 바뀌고 있어요. 즉 이제 북한 주도의 연방제 통일이든 무력 통일이든 불가능하다는 것을 사실은 스스로 인정하는 그런 수세적인 입장 변화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민족에 대한 개념도 바꾸려고 하는 거죠. 중간에 이제 김일성 민족이라고 한번 바꾼 적이 있고 그리고 이제 김정일 시대에서 그 우리 민족 제일주의라고 했다가 이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남북관계 차원에서 봤을 때 남한이 긍정적인 효과, 남한이 도와줄 거라는 생각이 점점 줄어들고 남쪽은 이제 경계해야 될 대상으로 보는 거 아니냐. 이 용어만 잘 보셔도 그렇습니다. 자, 이제 남북 북미 관계에서 중재자 역할을 잘 했었다라고 맨 처음 평가를 했었죠. 근데 이제 그 다음에는 외세 의존하는 남조선 당국 괴뢰 뭐 이런 말을 계속 씁니다. 그러다가 이제 대한민국 족속, 지금은 이제 적대적 두 나라 관계 이렇게 진전돼 왔어요. 굉장히 배신당했다는 느낌이 아주 보이고요. 또 남북관계를 단절해야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남한한테 더 이상 얻을 것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개성공단, 금강산도 모두 폐쇄하고 교류협력 대상으로서는 더 이상 보지 않겠다라는 선언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여기서 뭐 많이 나왔습니다만 반동 사상 문화 배격하고 청년 교양 보장하고 뭐 문화 보호한다는 건데 제가 왜 이런 말을 자꾸 하나 그랬는데 봤는데 확실히
북한이 이런 부분을 경계하긴 합니다. 특히 뭐 K문화 아시다시피 이제 한류가 이제 퍼지니까 제가 그래서 뭐가 문제인 거지 이렇게 봤더니 2013년도에 이 상속자들이라는 드라마가 북한에 유행했대요. 그리고 2019년에는 우리도 재밌게 봤습니다만 그 사랑의 불시착 이런 것들이 이제 북한에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처음에는 뭐 북한을 멋있게 표현해 주니까 좋을 것 같지만 나중에 계속 보다 보면 왜 우리는 이렇게 살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자, 문화보호법은 더 어떻게 보면 심플합니다. 문화보호법은 과거에는 뭐 문화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강제하지 않았는데 이제 2020년대 이때 들어오면은 굉장히 위기의식을 많이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한에서 쓰고 있는 용어 이 세 가지 알아두시면 아마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연구를 해봤는데 뭐가 제일 위험한 용어냐 생각이 다르실 수는 있는데 저는 오빠란 말을 쓰기 시작했답니다. 그 다음에 자기야. 그 다음에 선생님한테 쌤 이렇게 부르는 자호칭이죠. 오빠, 자기야, 쌤. 이 세 가지가 북한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 사회생활 그 관계를 바꾸는 거예요. 근데 그 관계를 호칭으로 바꾸잖아요. 그럼 굉장히 파워풀해진다는 거죠. 이런 부분이 이제 그래서 문화보호법으로 이런 말 쓰면 바로 처벌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뭐 쭉 보시면 지금 말씀드렸고요. 남한으로부터 사상문화적 이거 부분 굉장히 차단을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이거 말고도 이제 옷차림 또는 귀걸이 뭐 머리 색깔 이런 것들도 막 처벌을 한다고 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북한도 고민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좀 아까 말씀드렸는데 어떤 민족이라는 개념이 이제 김일성 시대에는 민족국가를 완성했다 이렇게 완성하자라는 주장이 있었고요. 또 남북 관계는 민족 내부 관계 이렇게 보다가 이제는 지금 국가 간 관계로 보자고 완전히 저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김일성 민족이란 말을 막 씁니다. 다른 민족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김일성 민족이란 말을 계속 쓰기가 지금은 이제 김일성 김정일 주의라고 쓰죠. 그렇게 하나 쓰고 있습니다만 김일성 민족이란 말을 뭐 계속 쓰지는 않는 것 같고요. 김정일 시대에는 이제 김정일 시대에는 선군 시대 뭐 이런 말도 썼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민족 제일주의를 썼었어요. 그때는 이제 남북 간의 민족 공조를 하자는 취지에서 우리 민족끼리 또는 민족 공조 또는 우리 민족 제일주의 이런 말을 썼었는데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이제 특히 2017년 말부터는 3대 강국 얘기합니다. 사상, 정치, 군사 강국 얘기하고 이것을 포괄하는 말로 우리 국가 제일주의라는 말을 쓰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제 국가가 왜 국가란 말을 쓰는 게 아주 특이하냐 이런 질문을 또 하실 수도 있는데 미리 말씀을 드리면 사실 북한은 당 국가 체제고 당이 주도하는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노동당이 주관하는 사회죠. 그러다 보니까 국가는 당과 인민들을 연결하는 그 중요한 역할을 하긴 하지만 국가가 모든 것에 제일 우선은 아니라는 거예요. 당이 전위대로서 국가를 만들어 오는 그런 개념에서 국가를 강조하지 않는 사회예요. 근데 당이 더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제 점차 이제 국가가 제일 중요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보통 이제 정상화, 국가 정상화 차원이라고 보고요. 또 지금은 이제 국가를 강조함으로써 남북 간의 어떤 그 따로 살자 이제는 이런 이국가 체제를 강조하는 말로 더 강화해서 쓰고 있고요. 과거보다는 이제 조금 더 그 자력갱생 뭐 그런 부분에서도 이런 부분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1년 8차 당대에도 이런 유사한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은 이제 대외적 이것도 또 많이 공부를 한 부분일 겁니다, 아마. 그래서 한반도 주변 정세가 아주 급변하고 있었고요. 또는 그 중러 관계가 그동안에는 이제 사실은 러시아 관계가 조금 소원했었는데 이번에 바뀐 거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친러시아 쪽으로 가고 중국과의 관계가 조금 소원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중러 교류, 미중 간의 전략 경쟁, 그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서 이제 어쨌든 그 중국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다시 활용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러시아 상황, 러시아와의 그 어떤 뭐 파병 문제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더 중요한 거는 사실 핵무력 고도화, 핵미사일 고도화에 지금은 어느 정도 가도 유엔이 주도하는 그 대북 제재가 합의가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보면 핵무력 고도화의 시간 확보에 아주 좋은 호기로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 중러와의 밀착을 통해서 체제 생존을 보장받겠다는 생각으로 지금은 어쨌든 그런 그 남북 관계는 두 나라 관계로 조금 벌려놓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이 그럼 실현 가능성이 있고 이것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좀 비관적이죠. 당연히 우크라이나 전쟁은 어쨌든 끝날 것이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러시아의 관계가 지금처럼 밀착될 수 있느냐. 그리고 지금 뭐 미중 간의 관계도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중국이 북한까지 다 옛날처럼 책임지고 할 수 있는 관계가 계속 될 수 있느냐. 이것도 조금 부정적인 측면이 있어서 이 부분을 지금 일시적으로는 이것이 맞는 전략일 수 있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 계속 갈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전략이냐는 또 어려운 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 됐고요. 혹시 또 질문 있으면 네, 얘기를 해보실까요? 질문 들어온 게 있는데요. 네. 임병철 선생님께서 북한 주민들이 남한 자신들보다 더 잘 산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근데 그러한 인식이 바로 통일을 찬성하는 쪽으로 이어질지 의문을 하고 이렇게 좀 질문 주셨는데요. 네. 잘 사는 남한과 통일에서 이 차별받고 제2류 국민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차라리 분단된 상태에서 중국의 도움을 받아 경제적으로 잘 사는 것이 더 좋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러한 우리의 대응책도 필요해 보는데 교수님의 의견이 어떠신지? 네, 지금 이거 하면서 같이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지금 당국 생각은 알았죠? 왜 적대적 두 나라 관계를 통해서 북한이 생존을 어떻게 해나가겠다는 그 전략적인 판단을 했고 그 관계에서 남북 관계가 더 소원해진 것은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북한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지에 대해서 저는 좀 알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적대적 두국 관계를 주장하면 주민들도 똑같이 생각하겠느냐? 저 첫 번째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북한 주민들은 굉장히 많은 것을 희생당하고 어렵게 살아왔어요. 근데 그 어렵게 산 이유 중에 대표적인 게 하나가 통일이 되면 그때 잘 살 수 있어. 저 문제가 많은 남한 주민들 우리가 쉽게 말하면 해방시켜 주려고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해왔죠. 그래서 선대 유운이에요. 사실 통일 정책은 선대, 즉 김일성, 김정일 시대의 유운으로 남아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3대 헌장 기념탑도 크게 있었고 여러 가지 많이 남아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하니까 제가 그 부분을 상세히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뭐 심지어 뭐 애국가도 바꾸고 뭐 철거하고 조직도 다 없애버리고 무슨 그런 정책들에 들어가 있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지 않겠습니까? 대남 정책. 이걸 다 없애버린다고 하면, 다 바꾼다고 하면 주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느냐, 과연. 첫 번째 그게 좀 궁금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지금 우리 임병철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남한 주민이 잘 사는 걸 알기는 아느냐. 그럼 알면 통일되길 바라느냐? 아니면 뭐 통일되고 나면 이후에 2등 국민으로 사는 게 더 걱정돼서 차라리 중국에 가서 통합할 것이냐. 이 부분이 뭐 걱정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남한에 대한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당국과 주민이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하나 좀 그래도 공감대가 있는 것은 북한의 당국자들과 북한 주민들이 하나같이 중국을 필요로는 하지만 아주 좋아하지는 않는다는 것은 어느 정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들이 굉장히 많고 그런 점에서 쉽게 중국의 어떤 동북 사성이 되는 방식의 통합은 반대할 것이라는 게 굉장히 아마 합치된 의견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 그렇다면 이제 결국은 남북한이 어떤 통일에 대한 희망이 저는 북한 주민들한테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봅니다. 이 통계 자료에 보시면 북한 사람들이 남한이 잘 산다는 거 대체로 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장마당 세대 뭐 이런 경우에 더
많은 정보를 원하기 때문에 더 잘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북한 사람들이 통일을 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어려움에서 이제 어려움을 좀 끝내고 그만 좀 고생하고 나만 통일하면 지금보다도 더 잘 살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북한 주민 90% 이상이 통일을 바란다는 조사 결과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조사가 있었는데 요 이제 샘플은 좀 다릅니다. 이거는 이제 북한 이탈 주민 또는 중국에 나와 있는 그 북한 주민들과 연계된 주민들이기 때문에 샘플 자체는 이제 남한에 대해서 굉장히 그 남한 친화적인 사람들이 가능성이 높지만 어쨌든 현재 북한에 있는 사람들 상당수가 통일을 바란다는 생각을 확인할 수 있는 조사였습니다. 그러면 당국은 어쨌든 정권 안보 또는 자력갱생, 두국과 관계 이런 식으로 해서 북한 나름대로의 생존과 어떤 그 대외관계를 요구를 하죠. 근데 이것의 가장 큰 문제는 결국은 통일을 통해서 더 나은 삶을 가져보겠다는 북한 주민들의 꿈을 짓밟는 그런 부정적인 효과가 생긴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북한 주민들이 그 고려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쨌든 남한이 더 잘 산다. 그리고 남한과 전쟁을 하면 안 된다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생각들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조사에 따르면 어차피 전쟁을 해도 죽고 안 해도 죽게 생겼으니 차라리 전쟁이라도 해보고 죽자라는 극단적 생각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전쟁에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전쟁을 한다는 생각은 못하고 있다는 거고요. 북한 당국은 여전히 남한을 증오하게 만들고 또 그 북한 사회가 못 사는 것도 남한과 미국 때문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전쟁 불사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과연 전쟁이 한반도에서 일어날 가능성은 있느냐. 당연히 남한과 한미 연합 전력이 우세하기 때문에 이기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럼 전쟁이 발발될 가능성이 있느냐. 북한 당국의 이제 가치 판단이 들어가야 되겠습니다만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매우 강력한 국방력을 현재 보유하고 있고 미국과 공동 방위 역량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중국과 러시아도 우리의 그 주요 교역국이기 때문에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는 것 또는 전쟁이 일어나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이 굉장히 크다. 그리고 핵전쟁은 아시다시피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북한도 완전히 괴멸하게 된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 체제 안보 차원에서는 사실은 핵무기는 쓸 수 없는 무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이론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략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와 이제 북한이 전쟁 수행 능력이죠. 전쟁을 수행하고 특히 지속하는 능력에 있어서 경제력이 당연히 기본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경제력의 차이가 크죠. 그래서 경제력은 60배 정도 차이가 나고 1인당 소득은 30배 정도 차이 나는 건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전쟁 수행 능력에 현격한 차이가 있어서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마지막 단계에서 이제 현재 평화 통일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더 질문 있으시면 네. 질문 마지막 몇 가지가 있는데 진정한 화해는 어떤 과정을 통해 가능할까요? 단순한 대화가 아닌 상처를 인정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건이 무엇일까요? 이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하고 좀 중복이 될 것 같아서 아주 좋은 문제의식이고 자, 진정한 화해로 가는 길이 있을지 저도 참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면서 우리 강의도 저래도 일부 들어있습니다만 대부분은 사실은 어떤 학설이라기보다는 제가 이제 32년 동안 통일부에서 일을 하면서 이런 부분 아쉬웠던 부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런 부분 좀 따로 정리를 해봐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어떤 정책으로 드러나기가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시민 강좌나 이런 시민들에 대한 통일 교육이 더 많아지면서 이런 데서 우리가 한반도 평화 문제에 대해서 그 실상과 그 근원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이런 평화를 한반도에서 회복하고 또 이것을 정착하는데 어떤 역할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고민을 정말 많이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그런 과정을 거쳐서 통일이 돼야 되지
갑작스러운 통일 뭐 이런 부분은 저는 뭐 반대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것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함께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지금 좀 아까 2017년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은 2017년처럼 아주 뜨거운 긴장은 아니에요. 뜨거운 갈등은 아닌데 지금은 너무나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죠. 지금 상황은 말씀드린 2019년 하노이 노딜 이후에 지금 상황은 사실은 남북 간이 너무 관계가 단절이 되고 북한은 이제 이국가 체제 주장을 하고 우리는 사실은 남북 관계에 열의를 보이지 못하는 아주 애매한 상황이고 미국은 아직 북한 문제에 관심을 못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조금 차가운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왜 지금까지 그러면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느냐 이런 부분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북한의 잘못된 판단으로 핵개발 등 도발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첫 번째 그렇고요. 두 번째, 자 우리 정부는 그럼 계속 잘해왔냐? 꼭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관된 대북 정책을 실시하고 또 유지하는데 실패를 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때를 놓치고 이것이 누적돼서 지금 현재와 같은 남북관계에 어떤 부정적인 효과로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주변국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국제사회도 문제가 많습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에도 여전히 북한을 협상 파트너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고요. 믿지도 못하고 있고 또 핵 포기의 어떤 방식을 아직은 다양하게 구사하지 못하고 압력적 압박의 수단만 현재 가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자 그러면 이제 이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를 어떻게 가져올 수 있느냐 해서 이 평화에 대해서는 뭐 사실은 굉장히 많은 학설과 이론이 있어서 진전이 되고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평화라는 거는 이제 누구나 다른 사람을 강요나 억압 없이 자유롭게 선택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즉 그냥 자유로운 상태예요. 아무 제약이 없고 더 이제 조금 더 사회적으로 말씀드리면 갈등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갈등의 대표적인 학자인 뭐 갈등, 유한 갈등인가요? 갈등의 경우에는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로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죠. 소극적 평화는 지금 아시는 것처럼 어떤 폭행이나 전쟁 이런 물리적 폭력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건 당연한 거죠. 근데 우리는 조금 더 근본적으로 적극적 평화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런 물리적인 폭력 외에도 법과 제도 같은 사회 구조적인 문제 또는 뭐 사상, 예술, 문화 이런 것들 이런 거 이제 문화적 수단이라고 합니다. 문화적 수단으로도 폭력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거 근데 따져보면 굉장히 다양한 이게 얘기들이 나옵니다. 뭐 이론, 사상 이거는 뭐 당연히 우리가 그런 적극적 평화, 즉 우리가 남북 간에 평화롭게 살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논리들이 있잖아요. 심지어 문화적인 수면도 예술에도 그런 것들이 있고요. 우리도 뭐 오랫동안 이런 그 적극적 평화를 해치는 그런 뭐 문화적인 수단, 이론적인 수단, 정치적인 수단 이런 것들에 많은 피해를 본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만 그런 것은 아니고 북한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을 억압하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런 점에서 보면 적극적 평화는 아직 우리한테 요원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좀 더 나가보면 자 이제 평화 문제 외에도 안보적 측면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말하는 이제 국가 안보를 당연히 중요시해야 되는데 이제 이거는 국가 안보는 무력으로 나라를 지키는 거죠. 근데 우리 인간 사회는 무력으로 나라를 지키기만 밖에만 막아준다고 해서 이게 안전이 보장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인간 안보라는 개념, 휴먼 시큐리티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서 이제 그 사회에 사는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환경, 뭐 이런 기본적인 욕구에 해당되는 식량, 보건 환경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나아가 자유와 안전 또는 정치적 기본적 권리 이런 것들이 모두가 지켜지는 것 이런 것을 이제 휴먼 시큐리티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뭐 복지 문제도 들어갈 수 있고요. 또는 무슨 정치적 권리도 들어가니까 그런 사회적 환경 이런 것들도 당연히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나아가는 길이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지키려고 하니까 이제 한반도에서 그것이 쉽지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에서 그러면 진정한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 뭐를 해야 되느냐? 저는 첫 번째로 화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남북기본합의서에서 남북 화해가 첫 번째였잖아요.
그러니까 왜 화해를 해야 되냐면 우리가 전쟁을 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싸웠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한테 그러잖아요. 우리 자녀들한테 누가 싸우면 이제 그만 싸우고 화해부터 해,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남북도 마찬가지로 화해를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화해를 하고 그 갈등을 어느 정도 치유를 하면서 다음 단계로 가는 것이 바로 평화로 가는 길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남북은 어쨌든 그 아까 말씀드린 이제 뭐 국가안보 차원에서 여러 가지 무기라든가 이런 무력의 갈등이 있기 때문에 또 비핵화 과제가 크죠. 그래서 비핵화와 단계적 군축을 시작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맨 마지막에 화해하고 다시 협력하고 뭐 이렇게 신뢰를 회복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가서 군축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군축을 단계적으로 지금부터 실시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그 화해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화해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이산가족의 교류를 시작한다든지 이런 아주 초급 단계의 화해, 신뢰 회복 단계도 조치도 함께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죠. 자, 갈등을 넘어서 이제 계속 가는 과정이, 이걸 좀 더 남북 관계로 좁혀서 얘기를 하면 이제 우리가 일단은 화해를 시작하려면 만나야 되겠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화하고 서로 미워했던 점들, 또 전쟁으로 생긴 상처, 이런 부분을 이야기해야 치유가 된다는 겁니다. 이야기하지 않으면 치유가 안 되고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이미 합의했던 남북 기본 합의서 또는 각종 정상회담에서 약속했던 그런 화해 조치들 또는 그 약속들을 이행을 시작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뭐 조금 더 써봤습니다. 더 이상 이제 나쁜 말로 서로 비난하지 말고 이산가족 상봉처럼 작은 일부터 다시 시작하고 적어도 그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꼭 실천해서 신뢰를 좀 쌓아가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뢰가 좀 더 쌓이면 정치, 군사, 경제 등 여러 분야에서 신뢰 조치를 확대하고 또는 단계적 구축도 시작을 해서 좀 더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런 평화를 함께 하는 과정이 이제 저는 이제 평화적 공존이라고 합니다. 공존이란 말이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만 평화적인 공존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뭐 전쟁이 완전히 이제 종식되는 단계도 거치고 또 그런 평화가 정착이 되면 함께 이제 남북한이 미래를 얘기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북이 어떻게 보면 평화를 더 오랫동안 지키고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면 자연스럽게 통일 단계로 진전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뭐 두 나라 관계로 이렇게 하면서 더 평화롭게 사는 방법이 없겠느냐, 뭐 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웃 나라 관계에서는 사실은 아무리 사상이 비슷하고 뭐 제도가 비슷해도 경쟁 관계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뭐 우리가 뭐 독일과 프랑스, 뭐 프랑스와 영국 뭐 수백 년간 싸워왔잖아요. 그리고 뭐 우리 동북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북아도 아무리 뭐 평화롭게 지내자고 약속을 해도 많은 전쟁과 갈등을 겪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북한 적어도 한반도 내에서는 우리가 이제 평화롭게 살자는 것은 통일을 함께 나아가는, 통일로 가자는 약속 또는 그 지향점을 분명히 하고 나서 가야지만 평화도 만들 수 있고 지킬 수 있다라는 점에서 저는 뭐 두 국가 관계는 인정하는 것이 적절치 않고 뭐 아까 말씀드린 평화를 위해 가자는 약속 중에 하나인 특수관계를 최소한의 베이스로 해서 다시 시작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그러면 화해와 평화로 나가는 길에 군사적인 문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래서 저희 9.19 군사합의는 저는 굉장히 필요했던 부분이고 이건 복원을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런 사소한 분쟁이 발생할 소지를 줄이는 중요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지도를 꺼내봤고요. 자, 이런 것들을 다시 하나씩 시작하는 수밖에 없고, 그래서 평화가 뭐 너무 평화를 주장하니까 이 평화가 전부인 것처럼 말씀을 들으실 수가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평화가 전부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평화 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점에서도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평화의 과정을 지금부터 시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그래서 이 평화적 공존 뭐 이런 말씀은
사실은 먼 뒤에 뭐 평화협정을 체결해야지 평화가 시작돼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가 만나고 이야기를 시작하는 과정에서 그런 화해하는 과정부터 평화의 과정이 시작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통일 교육에서 왜 또 평화 통일을 얘기하느냐 이런 부분도 이제 많은 얘기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뭐 혹시 질문 있으시면 생략을 해도 되고 질문이 없으시면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아마 우리가 통일 교육에 관심이 있고 우리가 사는 학교나 우리 주변의 가정이나 사회에서 이걸 어떤 방식으로 얘기하면 좋을지 저도 사실은 좀 아이디어가 많지 않아서 그냥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왜 해야 되는지는 적어도 요거는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우리 초중고 학생들은 학교에서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다 배웁니다. 도덕 시간에 배우고요. 또 남북한 현황에 대한 사회 시간에도 배우고요. 또 뭐 국어 시간에는 북한의 사투리, 우리가 말하는 북한 방언 이런 것도 배우고요. 뭐 예술 시간에는 배울 수도 있습니다. 북한 노래도 배울 수 있고. 그러나 통일이 필요하다는 것은 아까 통일 교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가치관과 태도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식으로 배운다고 바로 내가 그 생각을 갖게 되지는 않습니다. 초중고생들의 경우에 현재 47.6%가 통일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일이 필요 없다는 의견은 42.3%입니다. 작년도 최근 조사인데요. 자, 좀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통일이 필요 없다라는 의견이 더 많아지요. 이게 역전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대학생들은 이미 역전된 지 오래됐습니다. 초중고 학생들은 그래도 선생님들이 열심히 설명해 줬기 때문에 약간의 양심이 있어서 통일이 필요하다고 그래도 얘기를 해주는 편인데도 지금 47%입니다. 좀 있으면 더 줄어들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통일이란 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으로 가고 있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통일을 버린다고 하면 더 평화롭지 않은 상태로 갈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것을 버리는 것은 또 평화 관점에서도 안 좋고 또 우리 한반도에 있는 우리 전략적인 관점에서도 안 좋고 여러 이제 우리 통일 미래 세대가 살아갈 통일 후의 그 비전이랄까 이런 국가 발전에 어떻게 보면 다시 없는 기회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기회를 포기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더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는 비관적인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은 끝없이 얘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이 통일에 대한 의지를 좀 찾아갈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젊은이들이 걱정하는 부분, 통일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이유 중에는 첫 번째가 옛날에 좀 통일 비용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좀 바뀌었습니다. 통일 후에 사회적인 혼란이 생길 것 같다. 즉 남북한 주민들이 서로 이해를 못하고 갈등을 일으킬 것 같다. 그리고 북한 주민들도 아까 말씀 2등 국민이 될 것 같다. 왜 그 못 사는 사람들하고 우리가 같이 살아야 되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문화적인 이질감 얘기도 많이 합니다. 그걸 전부 사회적 혼란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이제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통일 비용에 부담이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도 그게 1번이 아닌 게 좀 다행이긴 한데요. 어쨌든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죠. 세 번째는 이제 일단 북한이 싫다는 겁니다. 군사적 도발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거부감이 든다. 이 사람들하고 도대체 같이 살 생각이 없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는 거죠. 특히 젊은이들 경우에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통일 문제는 결국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건 정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통일을 잘 준비하고 또 어떤 과정이나 어떤 방법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질 수 있는 열린 미래다. 우리가 이것이 통일이 하나의 모습으로 우리가 주어지거나 그냥 닥쳐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개척해 나가고 바꿔나갈 수 있는 열린 미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고민을 해보면 이것이 통일이 한순간에 오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부분입니다. 밑에 써놨습니다만 통일이 되면 무조건 좋다고 주장하거나 즉 통일 대박론을 주장하거나 또는 통일은 빨리 와야지만 된다라는 조기 통일론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통일은 평화로운 과정을 거쳐서 전 과정이 평화롭게 이행되는 그런 잘 준비되고 잘 논의되고 또 합의되는 그런 과정이어야지 즉 한순간에 오는 것이 아니라 긴 과정을 거쳐서 즉 통일 전체가 하나의 과정이라고 보아야지 이것을 결과로서 빨리 달성해야 될 목표로 반드시 보는 것은 좋지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이것은 저는 이제 우리 주민들도 이런 고민이 있지만 북한 주민한테는 반드시 좋은 것이다. 아까 말씀드린 뭐 90% 이상이 그런 것을 희망하고 있다는 점에서 봐서 북한 주민들의 어떤 고통에서 벗어나고 북한 주민한테 희망을 열어주는 그런 빛이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통일 비용 문제도 단지 우리가 부담으로만 볼 것은 아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어떤 그 결실이 생기는 어떤 편익을 위한 투자로 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고요. 사실은 이 통일 비용은 통일하는 과정이나 방법 또는 그 시기에 따라서 편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어떤 하나로 뭐 얼마나 우리가 많은 비용이 든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혹시 학교 사회는 뭐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시는 것과 다 같기 때문에 제가 이걸 제한할 이유는 없는데요. 혹시 궁금해하시는 사항이 있으면 없으세요? 네, 하나 코멘트 더 들어왔는데요. 네, 코멘트. 젊은 세대에게 통일은 필수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일 수가 있다 그렇게 의견이 나왔는데요. 따라서 이제 통일이 되면 지금보다 어떤 부분이 더 나은지를 알기 쉽게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이렇게 좀 설명이 필요하고, 그러나 이 장밋빛 환상만 심어주는 것이 아니라 좀 정교한 그런 비전 제시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런 작업들이 이루어져야만 이 젊은이들이 그 눈높이에 맞는 그러한 안내와 설득이 중요하다는 그러한 의견을 좀 주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일 교육이라는 것은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인데, 사실 통일의 그 모습은 저는 아까 제일 중요한 게 열린 미래라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통일의 비전이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이것은 통일이 평화롭고 민주적이고 또는 우리가 모두가 이제 그 바람직한 과정을 거쳤을 때만 나오는 결과이긴 합니다. 그래서 반대로 무조건 북한이 붕괴하든 어떻게 됐든 빨리 이루어지는 통일은 그렇게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오기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사실 통일의 비전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나 단 그것은 평화롭고 민주적이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나온 결과물이라는 점이 오히려 더 강조돼야 된다. 그래서 평화의 과정이 더 중요하고 과정의 핵심은 평화적인 과정이다라는 점. 더 나아가면 뭐 민주적이고 또는 무슨 뭐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굳이 따지면 주민들의 삶이 보장되는 행복한 통일 이런 것들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고요. 질문 있으시면 계속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고, 제가 학교와 사회는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통일 리더십 함양을 위해서 여러 가지 수업 시간이나 또는 뭐 활동, 특히 저는 이제 5월 말에 통일교육 주간에 친구들과 여러 가지 게임도 같이 하면서 즐겁게 통일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집에서 여러분들 이제 자녀들 또는 뭐 부모님들과 함께 TV 볼 때 이게 남북한의 화해 평화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전달하는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하면서 서로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집에서 이 얘기 못하는 집안도 많을 겁니다. 그게 이제 남남 갈등의 결과인 거죠. 북한을 너무나 많은 갈등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인식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저는 이런 부분이 조금 더 해소된 것은 좀 자주 우리가 그런 기회를 가지면 좀 더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뭐 시간이 되시면 마무리를 한다면 우리 사회에서 사실은 통일이 정부의 몫이냐 정치인들의 몫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부와 민간 그리고 또 세대도 기성세대와 우리 젊은 세대가 함께 해야 되는 거고, 사실은 우리가 이제 북한의 행동에 대해서는 나쁜 행동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대하지만 북한에 있는 주민들은 특히 통일을 희망하는 북한 주민한테는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평화의 협력을 추진하면서 평화의 영역을 확장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먼저 온 통일인 탈북민에 대해서도 지원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래야 나중에 이제 사람의 통일, 특히 남북 주민의 통합이 쉽게 완성이 될 수가 있겠죠. 저 국제적인 시야에서 보면 또 국제사회가 축복하는 그런 평화로운 통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갖춰야 될 덕목 중에 세계 시민이라는 측면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계 시민이 되고 국제사회가 환영하는 통일을 해야 우리가 더 나은 통일로 갈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그 통일은 사실 국제사회의 우환거리가 더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통일은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그리고 우리가 통일이 된다면
세계 평화가 한층 더 성숙되는 그런 평화의 발신지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한 개만 더 받고 끝낼까요? 네. 없으세요? 그동안 여러 가지 질문들이 들어와서요. 잘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너무 귀한 또 강의 너무 감사드리고요. 2025년 우리 서울시민통일강좌가 이제 1강부터 4강까지는 이제 현장에서 좀 진행되다 보니까 또 여러분들의 그런 의견들도 있었는데 이제 5강부터는 좀 저희가 좀 스페셜하게 스튜디오에서 좀 진행하면서 방송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돼서 처음 이제 좀 어색할지 모르겠지만 요즘에 이런 자유롭게 이제 방송을 통해서 유튜브 채널 통해서 이런 강의들이 진행되는데 오히려 젊은 MZ세대 대상으로는 이게 좀 더 맞지 않을까 현장 강의보다. 그래서 요즘에 너무 바쁜 그런 상황 가운데 이러한 또 시국도 시국이지만 여러 가지 좀 큰 이슈들이 많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에. 이런 앞장에서 이러한 통일교육 아까 말씀드렸던 남북한의 이러한 분단의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젊은 층들이 이러한 통일 이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고 그것을 이제 앞으로 우리 젊은 세대들이 다가올 통일을 준비하는데 당사자가 될 텐데 그 당사자들이 오히려 관심이 별로 없는 그러한 지금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좀 풀어나가야 되고 어떻게 좀 이렇게 또 심도 있게 나가야 될지를 좀 앞으로 좀 그러한 조언이나 좀 좋은 그런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상당히 그 미래 젊은이들이 우리 통일 한반도의 주인이고 또 그분들이 우리 미래를 결정할 주인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통일 문제는 제가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21세기 한반도에서 벌어질 일 중에 가장 우리 모든 사람들한테 영향력이 클 핵폭탄과 같은 정말 진짜 핵폭탄 터지면 안 되지만 이 통일이라는 핵폭탄은 우리 사회를 전반을 바꿀 역사적 사변이다. 제가 사건이냐 사변이냐를 다 찾아봤어요. 이건 사변입니다. 나쁜 쪽에만 쓰는 것은 아니고 좋은 쪽으로도 사변이란 말을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 역사적 사변을 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젊은이들이. 이 통일을 염두에 두고 본인의 장래 계획이나 그런 어떤 그 미래 지도자로서의 리더십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키워나가야 되는 것이지 이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10년 이상 이런 부분을 관심을 가지고 통일 리더십을 키운 인재와 그렇지 않은 인재는 저는 분명히 어디선가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통일로 가까워 갈수록 그런 그 인재들은 차이가 날 거고요. 그런 점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젊은이들이 그러면 통일 원하지 않으면 안 되느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우리 통일은 우리가 희망하지 않아도 올 수도 있어요. 원하지 않고 또 그리고 원하는 시기에 오는 것도 아니고 갑작스럽게 사실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준비를 미리부터 해놔야지만 그것에 감당해낼 수 있는데 우리 젊은이들이 그걸 감당할 수 있을지 우리 기성세대들은 굉장히 불안해요. 그러나 저는 또 한편으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선대들 또는 우리 세대들은 그 어려운 시기에 그 전쟁의 폐허 속에서 민주화와 경제발전을 다 이뤄냈어요. 이거는 정말 세계사에 유례 없는 엄청난 잠재력이고 엄청난 그 역량이었어요. 근데 우리 후배들은, 우리 후세대들은 저는 비슷한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그 젊은이들을 굉장히 100% 신뢰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분들은 이런 일이 닥치면 꿋꿋하게 잘 해결해 나가고 그래서 우리 통일 한반도가 역사상 유례 없는 좀 늦었지만 한반도 전체의 진정한 광복 또는 평화롭고 민주적이고 행복한 그런 사회로 만드는 진정한 행복한 통일로 가는데 우리 젊은이들이 큰 역할을 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다라는 점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꼭 통일 업무를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많은 문제를 고민하고 우리 사회에도 문제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이런 통일이라는 우리 모두의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어떤 그 민주시민 또는 어떤 그 책임 있는 시민으로서 성장하시면서 통일 관련된 생각, 그런 리더십도 함께 갖추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